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설에게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52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으로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원칙 있죠. 자, 먼저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통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단 말입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인데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순액이 아니라 총액을 말합니다. 즉, 줄 거 얼마, 받을 것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 되고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입니다. 자산,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1번 틀렸네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 있습니다. 경영진에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것은 별도로 하고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자, 기본 가정 3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인데요. 이 중에 기업 실체의 가정이 가장 잘 출제됩니다. 이유는 요 2가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 실체 가정은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고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으로서 소유주와 분리의 개념이 되겠죠. 즉, 기업과 소유주는 별도로 보고 소유주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계속 기업의 가정,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즉,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이라는 가정이 되며 이것이 감가상각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말 손익정리의 분계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요거는 오타네요. 경영자보다는 경영진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업과 소유주가 분리된다는 가정이네요. 이것이 무엇이 되나요? 앞에서 보셨죠? 어떤 거? 여기에 보니까 기업 실체 가정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 가정이 기업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보고 소유주와 분리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는 가정. 자, 여기서는 여기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여기에 꼬여서 기간별 보고의 가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 소유주 따로, 기업 따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 실체 가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주한공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리란 말은 장부에 기록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자료를 보고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를 물어본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미리 적어 두었는데요. 1월 1일 대손충당금 잔액 6만원, 즉 전기에서 2월 된 대손충당금이 6만원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4월 11일 매출채권 5만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다. 즉 대손충당금에서 꺼내 쓰게 되는데 지금은 넉넉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5만원 매출채권이 됩니다. 실기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손 처리하게 되면은 대손 처리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6만원에서 5만원을 꺼내어 썼기 때문에 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 24일 전기에 작년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3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작년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이 되면 대손충당금에서 꺼내어 쓰지만, 자, 대손 처리했던 돈을 돌려받아도 다시 대손충당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현금 3만원이 되고 어디에 다시 대손충당금에 넣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합니다. 자, 따라서 대손충당금 잔액은 4만원이 되겠네요. 왜? 4월 11일 날 대손충당금 잔액이 만원이었는데 3만원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4만원이 됩니다.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 700만원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러면 700만원의 1%니까 7만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은 얼마입니까? 4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7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은 3만원을 새로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대손상각비 3만원, 대손충당금 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나와 있는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를 보았더니 3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만원인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FAT 1급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물어보네요. 첫 번째, 공손, 불량품을 의미하게 되고요.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자, 요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재고자산의 적가법이죠.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즉 내가 구입한 원가 100원이었는데 지금 팔면은 80원 밖에 못 받습니다. 하락했죠. 20원 손해봤습니다. 자, 이때 적가법이란 100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80원을 취하는 것이 적가법이 됩니다. 시덕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100원 주고 재고자산을 샀지만 전제는 80원 밖에 안 할 때는 80원으로 표시한다.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손실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즉 이 20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붕괴는 이렇게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고요.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인데 재고자산에서 빼는 계정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번 재고자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즉가법했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이거 재고자산에서 빼는 계정이고 매출원가에 뭐한다? 가산합니다. 예, 즉가법에 대한 말이며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3번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 즉 재고자산 감모손실으로 처리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해 재고자산 평가이익을 계산한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즉가법을 채택해서 낮은 가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원 주고 산 원재료가 150원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경우는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자,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꼭 익히셔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약집에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먼저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겁니다. 따라서 130만원에서 80만원을 빼니까 매출이익은 50만원입니다. 매출이익 50만원에서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자비, 영업외이익입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것들이 800번대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개발비가 무형자산인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은 어디서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저는 잡이익이 800번대인지 900번대인지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화면의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8만원을 빼면은 정답은 32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2만원인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다음은 제항공의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처분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하는 붕괴 순서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구입 금액은 2천만원인데 취득세 사면서 냈던 세금이죠. 차량 운반구 가액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장부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2150만원이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처분 돈 못 받았네요. 17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1번 팔려는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2150만원. 2번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원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가액을 구합니다. 2150만원에서 550만원을 뺐더니 16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돈은 얼마다? 1700만원 마이너스죠. 100만원 플러스죠. 더 받았네요. 16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1700에 받았으니까 100만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죠. 이익 받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1700만원은 못 받았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요. 판매한 것이, 매각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가 되고요. 이런 분개 한번 찾아볼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다 맞네요. 맞고, 일단 차량 운반구가 2150만원입니다. 이거 될 수 있고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미수금이죠.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며 6번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1번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된다는 거 하나 1번, 두 번째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다음은 주항공의 본사 건물과 관련된 지출 내역이다. 이를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차변 계정과목은 건물에 엘베를 설치했고요. 10월 달에는 건물에 유리창을 교체했네요. 자, 이 내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자본적 지출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든지 내용전수가 연장되든지 또는 생산량이 현격히 증가되는 이런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며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에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피난시설의 설치, 냉난방장치의 설치, 엘베 설치하는 거 하나 있었네요. 여기에 해당되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훼손이 되어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라든지 건물의 확장, 건물의 증설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작고 원상을 회복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처리하는데요.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수익적 지출의 종류에는 도장, 페인트 작업,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 기와의 대체, 타이어의 교체. 자, 이렇게 타이어가 자동차의 타이어가 교체되면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조업 가능 상태 유지의 지출, 벨트의 대체, 외장의 복구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5월달에는 건물에 엘베를 설치했네요. 자본적 지출이죠. 따라서 해당 자산의 계정과목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요. 2번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네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죠. 수선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5월달은 건물 자본적 지출이 되며 10월달은 수익적 지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아주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영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계정과목은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됩니다. 연구 단계에 지출한 비용이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 지출한 비용이 개발비, 무형 자산이 되겠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첫 번째
무형자산의 잠정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원으로 한다. 예, 맞네요.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정액법이 원칙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 이거 틀렸네요. 정액법이 원칙이라 그랬죠. 정답은 3번.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0년 상품 매입 매출 내역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노? 자, 이거 계속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꼭 FAT 1급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11만원이네요. 11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순매입액인데요. 자, 10월 20일 날 보면 상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운임, 운반비, 사자성어, 살포, 팔다. 살 때는 포함해서 적고 운반비로 안 적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습니다. 지금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매입액은 102만원, 기말상품 재고액은 20만원이네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 93만원이 됩니다. 다음 매출액을 구하겠습니다. 매출액 3월 5일날 200만원치를 팔았는데요. 이 중에 3월 10일날 판매한 상품 중 일부 판매금액 5만원이 반품 처리됐다. 200만원치 팔았는데 5만원치를 돌려받았으니까 195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매출액 195만원에서 93만원을 빼면은 매출 이익은 얼마? 102만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가 있고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정기본 손익 계산서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항공의 기말 결산 관련 자료이다.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결산 전 현재 당기 순이익은 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각각을 결산을 해서 자산은 가산을 하고 부채는 빼버리면 돼요. 어디에다가? 10만원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 급여 만원이네요. 미지급 급여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못 준 게 되니까 만원 급여를 못 줬습니다. 선수이자 먼저 받은 이자입니다. 선수 수익이 되겠죠. 2만원 부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은 10만원에서 만원을 빼고 2만원을 빼면 7만원이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붕괴가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 내용이 조금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올린 강의 중에 결산 정리 강의, 수동 강의가 있습니다. 총 3강이고 빠르게 1.25배속으로 들으시면 120분이니까 한 1시간 반 안으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 이 각각 분개하는 것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회계에서 FAT 1급 회계나 세무에서 결산이 안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는 점 시간을 꼭 내셔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죠. 행정 전산망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협조의 의무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아니죠.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가 틀렸네요. 두 번째,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개인이죠. 개인이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경우 있죠.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미수 맞습니다. 3번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로 보는 거야. 예, 효정이도 맞습니다. 여기에 상속이란 말은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단 말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물려받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정 사유로 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회사가 있고요.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이 거래처에 하루에도 한 10번, 20번, 30번씩 사고 팔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와 약정을 맺어서 이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30일까지를 한꺼번에 쫙 다 더해가지고 한 장으로 발급하는 것을 월합계, 말일날을 기준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6월달 시험까지는 3억 원입니다. 3억. 지금은 6월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응시하시는 분은 이게 2억 원이라는 거. 자, 요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는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억 원 이상이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번 맞네요. 2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가에서는,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3억,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는
3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영세한 것으로 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7월 2일부터는 이게 2억으로 바뀐다 그랬죠.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시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항공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첫 번째,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과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자, 애누리액 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출했는데 애누리 했어요.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돈은 빼야 되겠죠. 환입된 가액도 빼야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출 할인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 자, 여기서 장려금에 오해이셔서는 안 됩니다. 장려금, 돈은 재화도 아니고 용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장려품, 물품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려금이란 말은 장려 물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손금은 정확하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대손금은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돈 떼이는 게 대손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합니다. 언제? 대손이 발생하고 나면 대손 발생했을 때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로서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액의 이자 상당액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과세 표준 첫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이거 포함된다는 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의 이자 상당액. 자, 이거 할부 판매액에 따른 상당액의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것도 포함합니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3개를 더하니까 800만원에 200만원 맞나요? 800만원에 200만원 100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네요. 이런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단골 손님이죠. 이런 것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이네요. 상품권은 현물과 교환될 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리고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 넘겨줄 때 팔린 거로 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직수출 및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할 재화의 선적일,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자, 맞는 거네요. 기한부 판매,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 1번 기한부 판매는 그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 또는 기한부, 맞죠? 요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판매한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된 때.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낼 때, 금액을 꺼낼 때 팔린 거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주항공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건, 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기 부가세 대급금을 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5억 5천원인데요. 영세율이 1억이네요. 그러면 부가세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4억 5천에 10%니까 4,500을 받았습니다. 4,500.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매입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입니다. 이 금액의 10%가 아니라 지금은 이 금액 자체가 매입세액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네요. 됐고요. 토지 조성에 관련 매입세액 200만원. 자, 우리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00만원. 접대비도 불공 사유에 해당되죠. 즉 2,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900만원이네요. 자, 과세 표준이 얼마 있습니까? 요게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에서 빼기 1,900만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가 된다? 2,600만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52회 이론 강의를 1강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